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동국대 한의대 졸업하고 2007년에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생리학교실에서 학위를 시작을 했고 기초연구 그러니까 생리학교실에서 신경생리학으로 이제 학위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7년 정도 석박사 통합과정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랑 통계학과에 거쳐서 현재 가천대 한의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이제 기본적인 양력을 가지고 있고요. 한의대 졸업 전에 이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일단 본과 2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좀 무협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한의대 들어갈 때도 이제 기공수련도 하고 막 쿵푸 막 배우고 하면서 이제 고수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하다가 한의대 간 거였기 때문에 한의대에서도 이제 기공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심취해 있었고 굉장히 좀 무협지적인 한의사에 대한 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특히나 요즘은 좀 많이 들여졌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학교 교수님들보다도 특히나 제야에서 어떤 학파를 만들어서 이제 제자들을 기르고 뭐 이런 이제 정말 제야의 무림 고수 같은 그런 분들이 더 정규 교육보다 훨씬 더 인기를 많이 끌 때였고 뭐 언제나 그런 게 한의계에 있었지만 특히나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정말 한의학의 고수가 돼서 불치면도 척척 고치고 뭐 이런 걸 이제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는 교수님들은 그런 신비한 모습은 없었고 그래서 제야에서 고수의 길을 찾으려는 그런 아주 순진무구한 생각을 하면서 한을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본과 3학년쯤 되면서 이제 내가 뭔가 좀 잘못 생각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적어도 그게 올바른 어떤 건전한 올바른 현대적인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구나라는 거에 대한 이제 깨달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내가 꿈꿔왔던 이제 임상 제야 고수기를 뭔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좀 더 건전하고 정상적인 방식의 학문을 한 형태로서 이제 고수기를 꿈꿔봐야겠다. 그럼 이제 한의대 병원의 임상 교수님들 보면서 병원 수련을 받고 뭐 논문을 쓰고 하면서 현대적인 부분을 충분히 내가 세련되게 챙기면서 뭔가 한의학의 고수가 돼볼까 이런 꿈을 꿨는데 당시에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입장인 건데 당시에 그 병원 실습을 할 때 너무 이제 실망을 많이 했고 특히나 이제 제가 꿈꿨던 건 이제 양방에서 못 고친 불치병을 척척 고치는 한의사가 되고 싶어서 한의대 온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순진했던 거죠. 병원 수련 이후에 뭔가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었고 그 병원 수련을 받으면서 근데 거기서 내가 어디까지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할 때 뜨거운 심장으로 열정을 불태운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이걸로 할 수 있는 건지 좀 솔직히 확신이 안 들고요. 뭔가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다른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이제 항상 순진하게 좀 초월적인 뭔가를 추구하는 이상주의적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반복된 일상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성격이.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개원 한의사가 되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었고 그렇다고 또 병원 수련에 대해서 당시에는 저로서는 좀 딱 내키지가 않아가지고 뭔가 같은 남들이 전혀 안 가본 길을 감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내가 찾아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안 해본 걸 해본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또 제가 마음을 정했던 것은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것은 웹워크라 그래서 소위 이제 손에 물 묻히고 실험하는 실험 연구였는데 실험 연구가 썩 그렇게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성격도 급하고 막 생각도 굉장히 좀 빨리빨리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막 아이들은 막 샘솟고 막 하는데 이제 실제 실험 연구가 진행되는 속도라고 하는 게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맨날 저기 청계천 가가지고 부품 사다가 기계 만들고 뭐 왜 안 나가지 뭐 트러블 슈팅하고 이러느라고 1년, 2년 시간이 막 갑니다. 아이디어는 막 나가는데 현실이 너무 이제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돌파하는 인내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실험가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한 미덕입니다. 그게 제가 좀 약간 적성에 안 맞는다고 느꼈고 그러던 차에 이제 한의학 관련해서는 좀 뭔가 이런 부분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시스템을 봐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시스템을 보는 게 이제 수학이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의학을 좋아했던 것도 그런 좀 전체적인 전일론적인 사고관을 좋아했던 거였기 때문에 결국엔 시스템을 봐야겠고 그러면 수학이나 컴퓨터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고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전혀 핫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마이너였어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있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던 당시였죠. 그래서 어쨌든 그쪽으로 이제 또 뛰어들었고 중간에 다시 바꿨습니다. 전공을 거의 바꾼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꾸면서 완전히 이 길로 가면 되겠다. 그리고 이 길이 또 연구에서도 한 번 더 실험 외에 들어가고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임상과 연구를 동시에 병행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만
임상과 실험 연구와 이론 연구 이런 수학적인 부분을 다 병행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몇 명 없을 거예요. 사람이 어차피 아무리 학습력이 뛰어나도 리소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국 임상은 완전히 저는 안 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수학 컴퓨터 공부하는 것도 이제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민을 저는 20대 주로 했던 제 이야기들이네요. 그래서 이미 뭐 제가 어떤 일 하는지를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뭐 데이터 사이언스 이야기 또 많이 하셨으니까, 산의학과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요즘은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뭐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심각한 이 논쟁거리였습니다. 한의학을 양방적으로 하게 되면 한의학을 훼손한다. 뭐 잘 해봤자 뭐 통계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정도지, 진짜 한의학을 잘하기 하고 싶다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식의 이제 주장이 굉장히 우세했던 시절이었고, 어쨌든 간에 논의의 본질은 뭐 우리가 전통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니까, 뭐가 됐든 간에 한의학을 연구 발전하고 활용해서 뭔가 인류 복원에 도움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목표, 그게 가장 중요한 꼴이라는 건 아마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 어떻게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한의학이 가진 특징과 장점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없다면 한의학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특징과 장점이 뭐냐, 뭐 이것도 아마 대충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인론적 관점이 있고 맞춤형적 관점이 있고, 이게 이제 구호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철학적 지향점에 걸맞는 부합하는 많은 실제 경험 체계들이 있죠. 그 경험 체계도 잘 운영하기 위한 언어, 이론들이 함께 동시에 발전해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이제 훌륭한 거죠. 약물, 친구, 양생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더 잘할 게 없다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뭐 실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어차피 모델인 거니까요. 실체냐 아니냐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한의학의 가진 특정점을 어떤 방법론이 가장, 어떤 모델이 가장 잘 반영할 수 있겠느냐, 가장 잘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고민의 중심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 갖고 있는 장점과 또 그러지 못한 게 있다는 거죠. 없으면 뭐 사실 전통적인 방법대로 하면 되겠죠. 네, 칼 사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거랑 전반적인 패턴을 찾는 거랑 두 개가 이제 굉장히 좀 양대척점에 있는 사고거든요. 패턴을 찾는 건 굉장히 직관적이고 예술적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예술적인 부분이 많고요. 되게 논리적 비약도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꼬장꼬장하게 따지는 비판적 분석의 체가 필요하죠. 근데 사람들 성향이 약간 이게 좀 갈리거든요. 이쪽 잘하는 예술가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좀 따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예술가적인 경향이 좀 부족한 경향이 있고, 근데 훌륭한 과학자들은 보통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냉철하게 굉장히 냉철하게 분석적으로 파고들지만, 평상시라기보다는 논문을 쓸 때는, 하지만 평상시에 굉장히 예술에 심취해 있고 비약적인 사고도 즐겨하고 그런 뭐 소위 말하는 뇌내망성도 즐겨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인론적 관점을 겨루다 한원주의 접근 한계는 명백하지만, 한원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론 접근도 공허하다.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그냥 제가 멋있어 보려고 따라한 말인데, 그러니까 두 개 다 필요하다는 거죠. 양쪽에 있는 게. 그래서 현대 한의학이 이상적으로 나가려면 환원주의적 디테일에 기반한 정량적인 그 패턴, 그 두 개를 다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맞춤형도 마찬가지죠.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이라 우리가 비판하지만, 그런 거 한계 명백하죠. 하지만 평균도 모르고 표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개별 특성과 차이만 추구하는 거는 결국 발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시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과 획일화라고 욕하지 말고 평균과 표준에 대해서 충분히 쌓아 나가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의학에도 주장하는 맞춤형적 특성을 가는 게, 양쪽을 결국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런 거 하기에 이제 전통적인 방법론은 결국 환원주의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평균, 표준에 대한 부분들은 턱없이 부족하죠. 언어 자체가 사실 거기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기존에 왜 이렇게 못했냐,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술이 부족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단 말이죠. 그게 제가 보통 항상 세 가지를 뽑는데, 하이스루프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빅데이터,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데이터가 대량으로 뽑아져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시스템 사이언스 혹은 뭐 네트워크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런 쪽 방법론들, 또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결국 데이터의 패턴을 기계가 잡아내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제한성 있게 잡아내죠. 굉장히 모호한 패턴 같은 거, 한의사들이 모호하게 표현했던 것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지금 전통 한의학 언어 이외에 필요하다는 거, 뭐 당장 대체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전통 한의학적 언어를 뭐 적폐 유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제가 이런 연구하지만 상당 기간 동안은 전통적인 방식이 훨씬 더 우월할 겁니다. 근데 함께 가자는 거죠, 함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충 퀀티테이티브 스킬이라고 이제 정량적 스킬이라고 묶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통계, 수학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좀 넓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한참 유행할 때 이게 도대체 뭐냐?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 전에는 과거에 그전에 통계가 있었거든요. 통계랑 뭐가 다른데 뭐 이런 여러 개 이야기 나올 때 드루 코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감명을 받은 거죠. 아,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새로운 학문이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구나. 유명한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해킹 스킬이라고 하는 게 결국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말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매스 스태티스틱스, 그러니까 수학이나 통계 능력,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뭔가 그 도메인의 전문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퀀티테이티브 스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컴퓨터를 다루면서 수학과 통계를 다루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여기 한번 벤 다이어그램의 교집합을 보시면요, 전통적으로 이제 도메인과 이제 이런 수학 통계가 만나면 전통적 연구가 되죠. 뭐 물리학이라든지 아니면 통계를 분석한다든지 사회과학에서 뭐 전부 이런 분야에 해당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해킹 스킬 컴퓨터랑 통계랑 만나는 게 사실 머신러닝이거든요.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하위 분야라고 보면 되는데, 현재 인공지능이 이제 뜨는 건 다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공지능은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연구하던 분야인데 오랫동안 규칙 기반으로 인간이 다 규칙을 정해줬습니다. 이럴 땐 이거라고 저럴 때 저렇게. 근데 이렇게 하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 이제 실패 거듭하다가 90년대부터 이제 통계학적인 불확실성을 다룬 통계학을 컴퓨터 사이언스가 적극적 받아들이면서 두 개가 짝꿍해서 탄생된 게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머신러닝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다 도메인 자체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데이터의 도메인 전문가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갖출 때 보다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데이터 사이언스 이상적인 부분이라 한 거고, 재미있는 게 여기 대인저 존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대인저 존은 위험하다고 돼 있잖아요. 이 이제 수학이나 통계 없이 컴퓨터를 막 좀 할 수 있게 되면 데이터를 막 좀 해볼 수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막 대원에 데이터 불러가지고 솔팅하고 막 넣고 돌릴 수 있으니까 재밌어요. 이제 막 표도 그려보고 재밌는데, 이게 대인저 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한 수학적 통계적 개념 없이 컴퓨터로 데이터 다루는 게,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아직도 있어요. 초창기 머신러닝 논문 같은 거 보면 얼토당토 하는 논문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초 통계를 몰라가지고. 그런 걸 대인저 존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익스클루시브한 이 집합에 속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개발자들 중에서요, 사실은 수학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대부분이 개발하는데 수학이 필요 없습니다. 슈퍼 개발자 많고요. 또 요즘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워낙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컴맹 통계가 잘 별로 없는데, 과거에는 컴맹 통계가 참 많았습니다. 프로그래밍 돌리고 수학을 잘하지만 컴맹이 참 많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아직도 컴맹 스포시란 말입니다. 두 개 다 못하죠. 그러니까 퀀티테이티브 스킬이 완전히 배제된 실험 전문가가 굉장히 많아. 이게 이제 큰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새로운 21세기에 이제 맞는 모든 분야가 데이터 사이언스가 워낙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 실험 분야가 따진다면 기초 연구 분야에서도 기존의 생물학처럼 퀀티테이티브 스킬이 특히나 약한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퀀티테이티브 스킬이 강조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도 아직 학부 교육이 너무나 취약합니다. 의학 통계 한 학기 정도 있는 게 다인데, 이게 많이 앞으로 점점 강화해 나가야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각각의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스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이 빨간색과 초록색이 어떤 게 있느냐, 굉장히 좀 향이 달라요. 이 컬처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똑같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해도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말한다면 일단 프로그래밍 스킬, 당연히 프로그래밍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말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내용들은 뭐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 빅데이터 한꺼번에 처리하는 기술들, 데이터베이스 기술들, 뭐 하둡, 아파치 스파크,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고, 뭐 NoSQL이 어떻고, 뭐 요즘 한참 트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이제 해킹 스킬 쪽에 데이터 사이언스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반면에 이제 수학이나 통계 쪽에서는 반면이라기보다는 좀 다르죠. 확률 통계, 벡터 미적분, 선형 대수화, 최적화이론, 통계적 학습, 이런 굉장히 수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런 거를 결국 이제 다 다뤄야 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려면. 기본적인 도메인 날리지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되는 거죠. 사실 임상 수련을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안 했잖아요. 안 했지만 임상은 약간의 경험이 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임상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좀 아는 걸 한다면 임상 수련을 받는 게 맞고요.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 어떤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전문가로서 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여러분 졸업하면 벌써 20대 중후반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냥 그 이쪽에 몰빵하는 게 맞습니다. 수학 공부 같은 게 결코 쉽지 않아요. 한 살이 어릴 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서브스탄시브 엑스퍼트 도메인 알지는 한의대 졸업하면 기본 확보가 되는 건데, 사실 생각보다 약간만 노력하면 프로그래밍 능력 확보가 됩니다. 이렇게 보기보다처럼 어렵지 않아요. 한번 재미 보시면 금방 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대인저존까지 금방 가요. 대인저존.
여기 다음 단계가 어렵습니다. 여기 다음 단계는 독학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여기를 되게 많이 착각을 하죠.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나 혼자 했는데도 이 정도 했는데 어 대단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혼자 안 하고 제대로 훈련 받았으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머문 거예요. 더 아까워할 일인 거죠. 그래서 혼자 대인저존에 머물지 말고 이걸 내가 좀 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제대로 된 트레이닝 받을 기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트레이닝 이런 거를 다 받으셔야 돼요. 혼자 깔짝깔짝 개발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는 게 취미 수준이랑 상관없는데 트레이닝 받으십시오. 한의대에서 워낙 혼자 공부하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참 훌륭한 학생이고 포텐셜이 충분한데 왜 그렇게 그냥 혼자서만 할까? 제대로 된 훈련을 받으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이게 혼자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나머지는요.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내용 제가 그래도 좀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감을 잡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따로 제가 한번 세미나 한 적이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왔던 거고요. 이건 몇 가지 대답을 해드리면요. 맞춤형식 가치를 소화하고 공유하게 될 때 우리의 비교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뭔지 물어보셨는데 일단 이건 다르다는 게 비교입니다. 다르다는 거. 그 한의학을 전공하고 제가 연구할 때 제일 재미나고 흥미로운 부분이 저는 그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사고의 소스가 많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 되는 시대거든요. 왜냐면 시대가 원래 그래요. 원래 과학은 그래요. 원래 과학은 막 열심히 문제 풀어서 답을 내는 건 중요하지만 남들과 다른 접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교를 만들어주거든요.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생각의 소스가 한의학이 많죠. 근데 맞춤형이라고 하는 주제가 한의학이 번증이라든지 체질이라든지 물론 거기 틀린 거 굉장히 많죠. 틀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자체로 막 과하게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다르게 사고할 수 있는 소스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한의학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의사가 내가 치료하고자 할 때 수학을 배워야만 치료법에 대해 연구된 결과를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은 필요 없고요. 통계는 필요하죠. 수학과 통계는 또 좀 다르거든요. 통계 밑바탕의 수학이긴 하지만 통계를 알아야죠. 통계를 모르면 논문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사실 얄팍하게 보려면 얄팍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얄팍하게 볼 수도 있는데 본인이 좀 더 비판적으로 논문을 제대로 소화하고 싶다면 학부 수준의 의료 통계 정도 수준을 마스터해야겠죠. 연구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한에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논문 읽기부터 해야죠. 논문 읽기. 논문 읽기를 자꾸 하다 보면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처음에 좀 가이드를 받는 게 좋죠. 논문을 연구를 해본 사람에게 논문을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건지를 좀 같이 훈련을 받으면 좋겠죠.